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인 머니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금값.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집에서 본인이 자고 있는 금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요.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음모론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음모론의 대가들이 맞붙었습니다. 자,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머니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신문을 챙겨보거든요. 경제면을 넘길 때마다 공부해야 하는 부분들이 넘쳐나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편안하게 쉽게 알려주시는 경제 선생님이 계시죠. 경제 뉴스에 시동을 거는 부릉부릉부릉부릉. 오늘은 비행기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금투자 전문가 스테커스의 조교원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금을 많이 차고 계시진 않네요. 뭐 금 시계, 네. 금 반지, 금 목걸이 다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전 네. 두꺼운 목걸이 기대했거든요. 혹시 그냥- 안에 있으신가요? 그냥 골드바이 들고 나올 걸 그랬네요. 다 바 형태로 이제 모아두셨군요. 몸에 지니진 않고 바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따끈따끈한 이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이번 주 어떤 핫한 뉴스를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우리 자본시장이 환호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은 한 종목당 50억을 보유하신 분들만 세금을 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50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는 구간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그러면 한국 시장에 투자 안 해. 세금 무서워서 미리 팔 거야 라고 하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도 하는 등 주시장에 안 좋은 악재로 우리가 받아들였었거든요. 한편으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있는 자산의 머니를 금융시장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머니 무브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네. 오히려 세금이 세지니까 아니 이 정부가 자본시장을 잘 살리겠다는 의지가 진짜 있는 거야 라고 시장에서 의구심까지 생긴 거였어요. 네네네. 그 혼란이 한 달여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이틀 전부터 쭉 주식시장이 이제 좋은 반응으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 흐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핫 이슈. 제가 요즘 경제신문 매일 읽는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었던 627 대출 제한 정책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7일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5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과 또 더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대출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요. 12억짜리 집을 살 때 네. 627 대책에 의해서 그동안은 최대 대출이 6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LTV가 40으로 낮아지니까요. 12억 집값의 40%, 그러니까 총 4억 8천까지만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전세보증금 4억 정도의 집을 살 때는 3억 정도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1주택자면은 무조건 전세 대출을
2억으로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대출이 잘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 살 때 LTV 제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아예 안 해주겠다는 해준다. 겁니다. 기존 개인 대출이 막혔을 때 제가 임대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하면은 추가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격과 한숨이 스튜디오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 아나운서,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전세든 매매든 지금 뭐 집을 구하려면 준비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집을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은 사실 맞아요. 아니 평론가님 이거 어떡해요? 이거 저 같은 사람들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번 대책은 맥락이 있습니다. 6월 달에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6.27 대책의 핵심은 6억까지만 대출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수요를 제한하는 수요단을 공략하는 대책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집값이 수요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급 부분도 집값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급 자체가 적다면 아무리 수요를 제한해도 결국에는 집값 인상에 불씨가 꺼지지 않을 거야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간 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135만 호의 주택을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면 결국에는 집값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그러면은 사실 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서민 주거 안정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이번 주 주제가 뭐죠? 네, 경제가 불확실할 땐 뭐가 뜬다고 했죠? 안전자산. 안전자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금하은. 금값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저도 최고치의 인기를 구가하고 싶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나비 의상을 골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금이 없는 저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높은 고점에 금을 사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아니 저의 고민을 이주앤머니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돌반지 선물을 좀 하려고 얼마 전에 금을 샀어요. 네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네. 뭐 금값이 올랐다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 줄은 정말 네. 몰랐는데 네네. 와, 평론가님 요즘 금값 왜 이렇게 치솟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돈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돈에 70만 원.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네. 유동성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금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지.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라왔던 금값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불안하고 다른 자산에 대한 미래가 불안할 때는 네. 금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렇죠. 마침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 심리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발 관세 전쟁도 불안하고요. 유럽의 서구 선진 사회의 자본시장도 뭐 채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거품일 수도 있는데 조만간에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회피 심리, 안전을 갈구하는 심리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금입니다. 금이군요. 그동안은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달러가 조금 완화해졌는데 네. 그것까지도 약해져? 그러면은 안전한 자산의 대장은 금뿐이야. 이렇게 해서 더욱더 안전 심리가 가중에 가중을 받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화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렸어요. 네. 어느 정도 양이냐면 200년 동안 풀어야 될 화폐를 단 한 달 만에 풀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풀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든지 양이 그 정도로 많아지면 이제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화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을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폭이 되게 작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풀렸던 화폐가 다 어디 갔는가 생각을 해보면 달러 믿을 만하지. 아무리 많이 풀려도 달러는 달러야 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금으로 쟁여두고 그냥 자산으로 쟁여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당장은. 하지만 그 믿음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보유량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70%였던 게 이제는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튀르키예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요. 직접 국제시장에서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만큼씩 뭉터기로 유동 거래량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네. 반면에 그 부족분을 채우려면 국제 금 생산량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그거에 비례해서 늘지를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거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희소성. 그럼 앞으로 이 금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남아있는 요인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금리 인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언가 이걸 데이터로 살펴보면 네. 실질금리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서 뭐 이자를 3%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해에 물가가 5%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짜장면 가격은 뭐 10,0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돼서 오히려 내가 그 똑같이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해뒀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는 짜장면도 못 사 먹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낮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은 높아질수록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네. 금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떤가 보면 최근 발표된 PPI 지수 같은 거를 보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는 불안한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금리는 내려간다? 사실 금 가격에 있어서 지금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 정말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금값은 사이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디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2,400년 동안 금값의 폭등의 역사는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 100년만 보더라도 금값이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오를 만큼 한 번 오를 때 되게 많이 올라요. 26배가 오르기도 해요? 네, 맞아요. 1970년대에는 그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짧게 오를 때는 9년, 길게 오를 때는 13년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는 게 바로 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값은 얼마냐라고 볼 때 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3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야 될 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이 한 10년 정도 오르는데 지금은 한 6년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이제 갓 넘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시기가 남아있네요. 네.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말까지 온수당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올해 말까지 금값이 4,000달러까지는 간다라는 보고서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 시장을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금이 1톤 거래량을 넘었었습니다. 1톤을 넘었어요. 1톤이요? 하루에. 그러면 얼마죠? 계산이 안 돼서 1톤이요? 계산이 안 됩니다. 1kg이 한 1억 6천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6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금을 직접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금 ETF 상품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에 수천억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여전히 금에 대한 수요와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야.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금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효율적인 걸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도움되는 걸 알려드릴까요? 도움되는 거요. 아,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럼 둘 다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거, 효율적인 거 다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효율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고 팔 때 비용이 가장 적어야 되겠죠. 네.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KRX 금시장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가가 2014년쯤에 금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 출범한 금시장인데요. 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주식 어플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 어플에 이제 메뉴 탭에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주식처럼 똑같이 호가창이 있고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일단 수수료가 ETF의 거의 절반 수준인 0.3% 와우. 그리고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어요. 네. 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수수료 0.3%를 제외하면 거의 손실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KRX 금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근데 내가 생각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게 실물이에요. 네. 이 실물을 갖고 있으면 사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골드바가 어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골드바를 투자하면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물부터 한번 스타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아 근데 실물을 사면 집에 금고 같은 것도 하나 마련을 해야 되죠. 금고를 두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땅에 묻어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네. 어느 땅에 묻어놨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거 캐다가 사건관장에 나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캐야 됩니다. 거기가 금방이네요. 저도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4가지 정도가 정통적으로 말해집니다. 하나는 금 실물을 사는 거죠. 골드바든 뭐 돌반지든. 네. 그런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뭐냐? 일단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팔 때. 세금이 많이 나면.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땅을 사야 되나 금고를 사야 되나 했던 것처럼 네. 보관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게 일단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또 은행에 가서 우리가 골드 뱅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 가서 금통장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줍니다. 네. 이 방법은 접근성이 뛰어나죠. 은행에 가면 되니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수수료라든지 소득세가 조금 나옵니다. 요게 이제 세금 관련해서 조금 단점이고요. 아예 금융 상품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금 관련 ETF입니다.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주식처럼 거래하니까 쉽죠. 단점이 뭐냐면 요것도 약간 환율 리스크라든지 세금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네 번째로 방금 우리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KRX 네. 금 현물인데요. 요거는 뭐 세금이 없다는 게 그리고 편리하다는 게 거의 뭐 무적의 투자 방법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네. 어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얘기 하나 제가 꿀팁으로 얹어드리겠습니다. 금 ETF 말고 새로운 ETF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금 회사 ETF가 있어요. 금광 ETF. 네. 어차피 금 캐는데 고정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똑같은 금을 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다가 팔아요. 네. 영업이 금값에 따라서 2배, 3배, 4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광 ETF가 금 ETF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의 좀 더 어려운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접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격적 투자자들에게는 흥미있는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오늘의 이 꿀팁들 진짜 지금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금 채굴 기술을 좀 익혀서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기원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안전자산, 오늘 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금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아직 고민되신다고요? 금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까지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가 미쳤대. 오리지널 보다 줄여 더 줄여 20cm? 그래서 미니 출시 얼음량은 늘려 49% 늘어난 1.1kg. 스탠다드 출시 얼음량의 끝을 보여줘 국내 최대 얼음량. 맥스 출시 오래가는 단단한 얼음.
알아 출시. 얼음 정수기도 선택의 시대. 이번에도 따라올 수 있겠어? 코웨이 얼음 정수기 라인업.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우리의 단골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네, 김도훈 기자. 이제 익숙해서 저희 네.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데 막 박진영 춤 같기도 하고 JYP 춤 같기도 하고요. 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딜 다녀오셨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금값 얘기 앞에 이제 이주앤머니 코너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한국 금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한돈이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가세법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불과 10년 전쯤에 한 15만 원 선이었던 거를 기억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상승률이죠. 그러면 이제 금이 아니라 금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림. 그렇다고 봅니다. 네네.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재테크 시장에서도 정말 금이 핫합니다. 네. 그래서 금이 있는 곳이라면 투자자들의 발길이 막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골드 러쉬. 맞아요. 이 골드러시가 한창인 지금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적인 금시장이 있는 종로부터 금테크 상품으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은행 창구까지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네, 돈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오늘은 금이 흐르는 곳으로 갑니다. 역시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님. 자, 네. 그러면 종로로 함께 가볼까요? 이곳은 대한민국 귀금속의 중심가 서울 종로 3가입니다. 맞아요. 지나다니면은 왠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요즘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죠. 자, 서랍 속에 보관 중인 아기 돌반지, 예물로 받은 금목걸이 요즘 얼마나 할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방송 보고 집에 어떤 금이 있었지 하고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뭐 18K 순금 시세별로 다 정리가 돼 있군요. 이야, 이게 황금돼지, 돼지, 거북이, 한돈짜리 돌반지도 있고요. 돌반지입니다. 하원 아나운서가.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화면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죠. 이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좀 현장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금값이 아주 높다 보니까 이 주얼리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활발하지가 못했어요. 반면에 투자로 골드바를 구매하시는 분은 아주 사상 최고로 늘었고 숫자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겠네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사러 오는 수요가 많아요. 아,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이번에 못 사면은 더 오를 것 같은. 네. 예전에는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주요 사이즈가 37.5g, 10돈짜리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100g, 500g, 1kg 이런 대용량 이런 쪽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야 나중에 올랐을 때 더 많이 이제 더 큰 돈을 불리려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금이 다 따지면 1,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요 골드바 1kg짜리인데요. 하나에 현재 시세로 1억 8천만 원. 네. 3억 6천만 원. 네. 퇴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금 판매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동기간 매출과 올해 동기간 매출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약 한 4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골드바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0%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지금 3조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금을 좀 보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투자할 때 뭐 좀 꼭 알고 됐어야 할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얼리류보다는 골드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들을 하시고요. 구입 당시에는 이런 주얼리류들은 가공비가 붙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하려고 내다 파실 때는 순수하게 금만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좀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보관하고 있는 금의 양이 좀 많다 하면 개인 금고를 구입하실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아니면 이제 은행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또 은행의 신탁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이요? 금을 은행에 맡긴다.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네네. 혹시 집에 장롱 서랍장에 잘 생각해 보시면 금 같은 거 좀 숨겨놓은 거 있지 않으세요? 일단 숨겨놓을 정도로 금이 있다면은 네, 지금 당장 종로로 달려갔겠죠. 집 장롱 서랍 잘 열어보시면 이 잠자고 있는 금이 한두 개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이거를 그냥 두면 손해라고 합니다. 손해라고요? 그동안 이제 금은 가장 게으른 자산이라고 불렸었어요. 맨날 이제 잠만 자는 애잖아요. 네. 이제 팔기 전까지는 차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당도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금을 맡기면은 뭐 좀 더 붙여서 주는 겁니까? 금을 막 조금씩 더 붙여줍니까? 맞습니다. 콩고물, 떡고물 떨어집니다. 아 진짜요? 바로 금 신탁입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얼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돈가방, 이 안에는 돈다발이 아닌 바로 금이 들어있습니다. 아, 저거 진짠가요? 오, 영롱해라.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관령 소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작전은 이 장롱 속에서 자고 있는 금을 깨워서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이른바 금테크를 직접 해볼 건데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또 길에서 진짜를 저렇게 꺼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은행에 가는 거죠? 네, 은행 창구입니다. 요즘에 은행에 금 맡기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동안은 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금 실물은 무수익성 자산이었거든요. 금 실물 보관할 뿐인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은행권 최초로 운용 신탁을 이번에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금을 은행에다 맡기면 운영을 해서 만기 시에 내가 맡긴 금 그대로 돌려드리고 1.5% 이자 수익까지도 돌려드리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은행에 내점하시거나 전화를 문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은행에 만약에 제가 금을 오늘 맡기게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 맡긴 금은 저희와 제휴업체인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에다가 저희가 운영을 맡기게 되고 금을 필요한 업체에 이거를 대여하거나 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자는 처음 맡긴 금액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세로 맞춰서 가는 건가요? 맡기신 금은 모집 기간이 끝난 4일 영업일 뒤에 시세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내가 맡긴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골드바 형태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맡기실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시탁이 은행이 직접 금을 운용하는 첫 사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이게 이런 운용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이게 이제 과거에 금모으기를 통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런 거에 착안해서 봤을 때 잠자고 있는 금을 은행에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손님께서는 일정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금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금신탁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 은행은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뭐 이점이 있길래 하는 건가요? 은행이 주목한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바로 장롱 속에 잠자는 금, 여기에 주목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개인이 보유한 금을 다 합치면 총 800톤이고요. 네. 시장 규모라면 120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가 그동안 장롱 속에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상품을 만든 거죠. 네. 무수익 자산이었던 금이 이제는 스스로 알바까지 해가고 돈까지 벌어오는 그런 일거 이득의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요, 그동안 잠자던 고객을 금융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 좋고요. 고객들로부터 맡은 금을 다시 맡기고 운용하고 위탁하면서 2차 수익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전부 다 이익을 본 새로운 금융 영역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 가입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순금 30g 이상과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을 방문한 분들을 만나 금신탁 상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오늘 이 금 가지고 오셨는데 네. 무슨 일 때문에 혹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거 신랑 목걸이랑 우리 결혼할 때 쌍가락지. 결혼할 때 하셨던 네.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다 맡기고 이율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은행 찾아왔어요. 저희 아이 돌 때 받은 반지들인데 15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상태입니다. 금값이 네네.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팔지 않고 굳이 이렇게 금신탁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다면? 금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10년 뒤에도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제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가 더 있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게 종잣돈이 돼서 조금 유용하게 쓰이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에겐 아이 첫돌의 추억이자 또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담긴 이 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주 소중한 자산인 만큼 나에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서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내 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준다. 그런데 금신탁을 신청하려면은 30g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g이면은 어느 정도 양입니까? 무게? 보통 금 한 돈이 3.75g이니까요. 네. 딱 8돈 정도 됩니다. 우리 하은 아나운서가 샀던 돌반지 8개 정도. 네, 그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야, 이 금 신탁 상품이 직접 금을 이렇게 사서 투자를 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보통의 실물 금 거래는 이게 민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가격에 항상성과 안정성을 100% 담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금의 진위 여부를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혹시 불순물이 섞인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보관의 불편이라든지 훼손의 위험을 조금 감수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금 신탁 상품은 순도 99.9에 국제 기준을 딱 맞춘 고품질 금만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매수된 금은 한국예탁원에서 안전하게 관리 보관되니까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다른 점, 금이 무수익 자산인데 신탁에 맡기면 이 아이가 스스로 알바를 해서 1.5% 이자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금신탁을 하게 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행법에 따른 예금이 아니거든요. 네.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예금 보호 한도가 뭐 1억이다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신탁을 맡기고 있는 사이에 금값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매입, 금 통장, 금 ETF,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본 금 신탁까지. 금과 관련된 이 재테크 종류가 정말 다양해진 건데요. 장단점과 또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혁수 씨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코너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모론을 믿으십니까? 우리 경제를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그 존재가 실제 존재할까요?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음모론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코너죠. 경제 코스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카톡으로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하면서 보내온 이 영상. 썸네일에는 빨간 글씨로 세계 경제 붕괴 임박, 배경엔 지구본이와 펑펑 터지고 있고 어디선가 한 번쯤 접해 보셨을 법한 경제 음모론인데요. 경제를 이해하는 건 마치 수학처럼 어렵지만 반면 경제 관련 음모론은 영화나 소설처럼 흥미롭기만 한데요.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어느 순간 진실인 것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자, 생각이 다른 두 분,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함께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의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스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워밍업으로 경제 분야를 떠나서 요거는 솔직히 좀 웃겼다. 뭐 누가 봐도 음모론 티가 나는 그런 애교 수준의 음모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장모님? 네. 네. 오늘 음모론이 주제라서 네네. 제가 온 건 적절한데. 음모 전문가시기도. 예, 제가 온 건 적절한데. 네네. 음모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속지 말라고 저를 오라고 하신 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설득되실 수도 있어요. 진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속으면 안 되는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가 겁니까? 볼 때는 네. 정말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네. 음모론이 있는데 어떤 음모론입니까? 저는 그 reptilian 음모론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reptilian. 네, 그게 음모론. 이제 파충류 인간들이 인간 세계에 스며들어서 인간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뭐, 너무 애니메이션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사람들 그 TV에 나왔을 때 잠깐 화면을 보면 이렇게 눈이 파충류 눈처럼 네. 변하는 동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그 파충류 인간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그 기가 많이 죽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음모론의 대왕을 모시고 네. 음모론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다. 자, 이제 좀 두 분 다 입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금융 엘리트. 딥스테이트와 금융 엘리트. 안상무님, 네. 금융 엘리트 음모론 이거 뭡니까? 굉장히 소수의 많은 금융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몇 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 50명 정도?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가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네. 누가 뭐 지도자가 될지도 그들이 결정한다. 근데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설득되셨어요? 진짜 들고 있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만 했는데. 네, 왠지 몇 명이서 막.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곽상준 부장님, 딥스테이트 음모론. 요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죠. 이 딥스테이트로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입니다. 그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딥스테이트들을 물리치는 내가 네. 미국의 아이언맨이다 해가지고 등장한 인물이 트럼프죠. 물리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는 뭐냐?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공무원. 일종의 늘공. 네.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실질적인 경영자다. 그래서 국가는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 아닌 게 이걸 가지고 트럼프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 거니까 네. 내가 이 딥스테이트로 이국인 사람들을 삶을 엉망으로 만든 이 시스템을 누르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겠다. 내가 미국의 아이언맨이 되겠다. 했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그 먹혀서 지금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두 음모론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냥 뭐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기에는 뭐 이것저것 뿌리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 엘리트 음모론의 뿌리는 아무래도 로스차일드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부를 많이 쌓은 가문이 로스차일드거든요. 네네네. 최초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환전도 해주고 여기서 뭐가 비싸면 금이 여기서 비싸면 사서 이쪽으로 옮기고 차익 거래도 하고 그러면서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 왕가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고 왕한테 그럼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어떤 독점권 같은 걸 줍니다. 네. 내 세금 나중에 세금 거두면 이걸 너한테 줄게. 그때부터 빅딜이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보를 엄청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겼냐를 먼저 알았다. 가장 먼저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가 알아서 영국 국채를 일종의 시장 조작 같은 걸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화예요. 그건 완전히 사실이 팩트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아니요, 음모론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팩트는 없는데 전래동화, 구전동화 뭐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로스차일드가 확실히 굉장한 부를 쌓은 건 맞아요. 근데 미국의 JP 모건의 맞습니다. 뿌리도 로스차일드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부자 중에서 네. 전 세계 부자 은행 중에서 로스차일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일가가 1, 2차 대전을 끝나면서 특히 2차 대전이 끝나면 거의 사라져요. 표면에서. 아니 그렇게 힘이 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음모론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건 수면 아래로 가서 배후 조종만 하고 내 대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JP 모건, 뭐 미국 연준, 유럽 은행들, HSBC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50명 중에 적당 20명은 로스차일드가 아닐까. 그 50명 중에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 부자 순위는 잡히지 않아요. 로스차일드의 부가 얼마인지 카운트, 집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그건 금기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딥스테이트 음모론은 또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거는 이 딥스테이트 이론은 사실이에요. 음모론이 아니라는 얘기지. 진짜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음모론 특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사실이냐면 네. 처음 시작은 사실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이제 튀르키예 이야기인데요. 1차 대전 때 튀르키예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근데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는 장군이 그 나라를 잘 지켜냅니다. 네. 이분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네. 장군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뒷단에 누가 행정의 요직을 차지했을까요? 군부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군부가 계속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의 원론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극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네. 예, 미국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저소득층의 그 어떤 뭐랄까 항변 아니면은 뭐 항의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이 행정 관료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저도 딥스테이트는 실제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IA나 FBI나 또는 중앙 관료들, 워싱턴에 있는 중앙 관료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CIA면 그 자식도 CIA를 하거나. 특이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그 일종의 신념이죠. 그들의 신념, 관료들의 신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너무 음모론 치고는 너무 백일화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 CIA 국장은 보이고 네. 그리고 뭐 조직도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월급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음모론 치고는 너무 얕다.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네. 음모론의 그 어떤 맛이 없다. 음모론은 그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럴듯해. 그러니까 아니 안 돼 있다.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저는 이 딥스테이트가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국에도 딥스테이트가 존재해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요즘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주식으로 이렇게 잘 못할까? 네. 바로 저예요, 그게. 그 의문이었는데 네. 이 의문이 확 풀리게 만드는 한국판 딥스테이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입니까 도대체? 이 잡아야 됩니다, 빨리. 한국의 딥스테이트는 네. 부동산 딥스테이트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잘 되지 못하게 만든다. 최근에 한 4, 5년의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의 정부 자금이나 정책 자금이나 뭐 이런 거, 뭐 증환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으나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네. 그런데 부동산은 사적 계약인 전세 자금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더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신세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등등 온갖 금융정책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주식이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이쪽이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예.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거 제 주장이에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오늘은.
자, 알상무님. 네? 금융 엘리트가 일으킨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들도 네. 만만치 않게 많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한국이 경험한 건 IMF죠. IMF. 네. 1997년에 있었죠. 기억납니다. 금모으기 운동. 맞아요. 네. 97년에 우리가 IMF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에 러시아가 일종의 모라토리움, 국채, 내가 국채를 발행했어요. 루블화로. 러시아 네. 돈은 루블화거든요. 네, 루블. 루블화로 발행했는데 갑자기 못 갚겠는데? 그럽니다. 그게 금융사에서 되게 특이한 게 내 돈이란 말이죠. 우리가 원화 국채를 발행하면 네. 그냥 원화를 찍어서 주면 돼요. 네.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루블한데 달러 채권도 아니고 루블한데 갑자기 못 주겠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빠지면서 97년에 아시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미국도 쭉 무너져요. 서양까지.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 대통령이 옐친이었거든요. 옐친 밑에 관료들이 모라토리움 선언하기 전에 금융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금융가들이 잠깐 못 갚는다고 하고 우리 부채를 정리합시다라고 조언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혼란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시아 전체가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 들어가서 사는 거다. 천재들인데요. 근데 러시아 관료는 왜 해? 러시아 관료도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돈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관료들이 부패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푸틴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푸틴이 나와서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흐름에서 네. 금융적 뒷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제 안 당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버블이 끼기가 좋습니다. 돈을 쉽게 빌리니까 네.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흥청망청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풍성할 때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좀 급하게 올리게 되면 폭락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금리를 결정하는 게 미국 중앙은행인데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미국은 시스템만 있어요. 이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근데 그거의 주인은 그냥 은행이에요.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그 은행의 주주예요. 정부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연합회가 모여서 전 세계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은행연합회가 돈을 찍어내는 걸 결정하는 거고요. 근데 그 연준의 주주 있죠. 네. 주주가 누가 얼마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쵸? 로스차일드의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들 드러나지 않는 진짜 주주가 있고 드러나는 주주들이 있는데 이것도 음모론이고 이것도 세력이고 이것도 이 세력이 한 것 같고 이것도 기획한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음모론들 의외로 믿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 추가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 음모론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상무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금융에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뭐 이게 이거 몰라 아예 안 듣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귀농을 하셨군요. 근데 또 하나는 빙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려 이거 왔구나 같이 가는 거죠. 그 50명의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50명이 내가 50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51번째 member다. 네. 이 부분에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십니까? 이거는 너무 일반인들을 위해서 너무 대책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나 거의 제가 보기엔 비슷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저는 일반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분수에서 넘어가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네, 미수, 신용 이런 거 하지 마라 절대. 네. 네, 그리고 자기를 믿지 마라. 자,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달러. 1달러. 두 분의 생각이 5.5달러 달랐네요. 제가 이걸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달러를 드셨습니까? 음모론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소름 끼쳐. 보이시죠? 여기 미국 돈 1달러 뒤에 이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피라밋과 전시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 집회에 그러니까요. 피라밋이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달러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험한 세상이군요. 이야, 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미국 연중까지. 화려했습니다. 와, 지금 영화를 한 편 본 기분이에요. 녹화 끝나고 저도 모든 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도 모든 의심스러워요. 게. 지금 이 금값도 누가 막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근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음모론은 단순히 뭐 루머다, 허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이나 대중이 느끼는 불안, 불신, 이 불확실성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징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모론에 뭐 선기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음모론이 많이 퍼진다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거꾸로 시장을 진단할 때 지금 불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형 정책이라든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이면에 있는 심리까지도 볼 수는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 음모론도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네네. 이야. 음모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허위 정보나 루머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그 힘을 기를 때까지 저희 장르가머니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